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1902년 릴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릴케 두이노의 비가 제9비가의 마무리 부분을 함께 읽었죠. 그리고 여기 헤아릴 수 없는 현 존재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번역의 원문은 여기 유베젤리게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새롭게 깨어나는 실존적 존재라면 그렇게 매 순간순간 깨어나는 존재를 수로 헤아릴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번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번역이면은 틀림없죠. 예. 그리고 이제 제10비가 시작 부분에서 릴케가 가을날에서 단호하게 표현한 집없음을 어떻게 생명의 섭리로서 껴안으며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고통의 낭비자,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넘어 응시할 수 있을까? 슬픔의 지속을.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바라면서. 그러나 고통은 우리의 겨울 나뭇잎, 우리의 짙은 상록수, 우리의 은밀한 한 해의 계절 중에 한 계절. 그런 시간일 뿐 아니라 고통은 장소요, 주거지요, 잠자리요, 흙이요, 집이다. 예. 릴케의 생명심은 세상 만물, 모든 존재와의 조응인 것 같습니다. 이 조응은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이 존재와 만나는 인간 중심의 차원과는, 그러니까 크로체가 말하는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크로체는 양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양적인 것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금 다른 직간의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저작거리에서 사과가 빨갛게 익어 둥근 시각적 사물이라든지 탐스럽게 익어 입맛을 돋우는 미각적 사물로 보인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런 저작거리의 감각적 차원 너머에서 비와 햇빛과 바람이 사과에서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크로체는 감성의 울림으로써 이런 느껴짐을 직관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 작품에서 장미를 노래한 시인 릴케에게 장미는 공기와 불의 산물이라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하지요. 직관으로 말입니다. 예, 릴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스스로 남겨놓은 묘비명이 있습니다. 장미, 오 순수한 모순, 욕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의 잠, 쉬어라, 겹겹이 쌓인 눈꺼풀 아래에서. 독일어 원문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묘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의 묘비입니다. 여기 독일어 원문으로 새겨져 있죠. 로제, 오, 라이너 위데 스프루, 루스트, 니데 만데스, 슐랍 쥐자인, 운테르 소빌 린덴. 예, 이 독일어를 영어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자, pure, rose, or pure contradiction, desire, to be no one sleep under so many lids. 예, 사실 이 독일어의 영어 번역이나 아니면 우리말 번역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때로는 여러 입장들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만 이 사이에 여기 원문에는 없는 쉬어라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장미호 순수한 모순, 욕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의 잠, 겹겹이 쌓인 눈꺼풀 아래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데요. 근데 나는 그만 쉬어라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예,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운 내면과 세속적 가치의 경계에서 릴케는 삶의 수반된 실존적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처 열어보지 못한 인간과 자연과 생명이란 책의 다음 페이지에 쉴 새 없이 귀를 기울였던 치열한 삶을 살았던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이 문장 사이에 쉬어라라는 그런 말을 넣었습니다. 장미, 오 순수한 모순, 욕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의 잠, 쉬어라, 겹겹이 쌓인 눈꺼풀 아래에서. 네, 네, 번역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거창에 가면 붓다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는데요. 그 선언에 선언장이신 진경 스님이 비구니 스님으로 출가하신 후에도 릴케의 시집을 정말 사랑하셔서요. 그렇게 오래 곁에 두고 계셨대요. 근데 은사 스님이 보시고 진경 스님에게 3,000배를 명하셨다 합니다. 몇 년 전까지도 붓다 선언에 코팅 씌워서 걸려있던 시 가을날에서 시작한 릴케의 이야기였습니다. 1902년 프랑스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가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란 오페라를 발표합니다. 1892년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발표한 희곡을 대본으로 드뷔시의 유일한 오페라입니다. 드뷔시는 오페라라는 명칭을 거부하고요. 서정극, 드라마, 리릭이라 자신의 작품을 부릅니다. 관객의 반응은 불호가 엇갈렸는데요. 음악에 내포된 내면적 성격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호소력을 발휘했답니다. 드뷔시가 1897년에서 1899년에 걸쳐 작곡한 야상곡은 미국 화가 휘슬러의 녹턴 연작에서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통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라 하지만 본인은 정작 이렇게 규정 지어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180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독일 교향곡 형식에 반발해서 당시 음악계의 조롱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성의 음악을 꾸준히 드뷔시는 선보입니다. 1849년 세상을 떠난 일본 화가 가시카 옥사이의 착색파나 우키요에라고 하는데요. 영향을 받은 1903년에서 1905년에 걸쳐 작곡된 바다, 관현악을 위한 세계의 교향 소묘 라메르는 전통적인 교향곡과는 다른 일종의 표제 음악인 교향시입니다. 드뷔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음악은 수학의 신비로운 형식이다. 무한성의 요소로 된 음악은 물의 움직임, 바람의 유희 등의 표현이다. 지는 애보다 더 음악적인 것은 없다. 아쉽게도 읽을 줄 아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자연이라는 책보다 음악의 역사에 더 아름다운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예, 클래식에 별로 조예가 없는 나로서 드뷔시의 음악에서 사물을 감싸고 도는 어떤 분위기는 느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음악에서 물의 움직임이나 바람의 유희를 아직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뷔시의 음악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2년이면 러시아의 작가 막심 고르키가 밑바닥에서를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겨울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의 연출로 초연되어서요 커다란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러시아 사회적 사실주의의 이정표라고도 합니다. 고르키는 당시 하층 계급을 찍은 사진, 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한 단원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싸구려 여인숙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그는 냉혹한 진실과 달콤한 거짓의 문제를 빡세게 다룹니다. 막심 고르키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경직인가, 거짓인가를 경직된 이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캐릭터로 하여금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이고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라는 대사를 치게 합니다. 이제는 역사가 된 러시아 혁명과 유토피아와 그 종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주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저작거리 인간의 조건 아닌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제는 1903년의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